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더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맞이고요. 네.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네.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네. 어.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서로...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지하철 초반에서 몹쓸 했다고 피해 학생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매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 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너무 받았습니다.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서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네.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의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 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간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간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 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 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 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간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거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가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거 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거 불능일까? 참.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영화 도가니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형량이잖아요. 봉정 작가가 이 도가니라는 도가니. 소설을 이제 2009년에 써서 알려졌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왜 이 사건을 소설로 썼나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예? 정말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정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었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일단 무혐의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예.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2년 나오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하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소홀히 하고 방기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범인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간죄에서 한거 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한거 불능 요건을 완화해 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류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제가 이제 그 알서범죄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도 했었고, 지금 오늘 도가니 사건도 했는데 두 사건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철문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로 닫혀 있었고,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지난 회의도 밀양 사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에 정말 안일했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정재민 시민관께서 또 부산 형제복지원 터를 다녀오셨다고. 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갈 생각하셨어요? 형제복지원은 워낙 뭐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별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범죄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 지금 아마 남아있는 게 별로 그렇다면서요. 좀 흔적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요? 이게 축대인가? 아, 이게 축대인가 보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그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도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안인들을 단속에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에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네.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어가니까. 성제북전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국교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은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뵀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고타라든지 그런 걸 심심찮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리고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쳐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이 자물쇠가 이게 축된가? 이게 축된가 보네. 여기 평지복지원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는 그게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던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근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침.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냥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죽었죠.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자기소개 한번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1976년 8월 17일생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생활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입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딱 하나는 지옥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고요. 불황인이라고 할지라도 잡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때 불황인들이라고 잡혀갈 때 사람들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들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 저런 사람들 추위에 떠는 것보다 저기 들어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자체가 폭력행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민들 박수 쳤지만은 선의의 박수를 쳤지만은 자기 이웃들이 잡혀간 거고 자기들이 잡혀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많게는 12년까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흩어졌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돈 한 푼 없이 길거리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 사건 해결해 주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7년이 됐음에도 누구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원장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형제복지원을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한테 또다시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내 자료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그 판결 이유서가 어떤 사람들은 사탕발림이다. 자기 대법원 면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또 한 번 확인받았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여해 준 부분이 나는 일단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과거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냐 못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사회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한테는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사실. 넓히 그렇죠. 우리가 동력으로 이렇게 막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